네, 언중유골 두 분과 함께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던데. 와, 오늘은 정말 차 안에 있어도 춥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요? 네. 걸어오는데 코가 막 그러니까 갈라질 것 같은 막 너무 춥다. 오늘 영하 14도인가 그렇죠, 지금 서울이. 네, 그렇습니다. 체감 14도라고 온도로는 더 낮고. 그렇죠. 영하 20도 미치라고 하는데 정말 춥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가끔 궁금한 게 시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싶은 생각이 들 때예요. 좀 내성이 생겼나 추위에? 근데 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한국에 일하러 오신 분들 한번 취재한 적이 있는데 한국 너무 춥다 그러더라고요. 에? 러시아 어디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뭐 흑해 연안이나 이러면 뭐 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근데 시베리아에 사는 분들 기본 영하 뭐 30도 막 이러잖아. 뭐 물론 이제 그렇긴 하죠. 그 유튜브에서 그거 봤는데 그 가짜인가 아니까 아파트 한참 위에서 냄비에 물을 쫙 뿌리는데 그냥 얼음으로 바뀌는 거. 그 영상 봤어요 유튜브에서? 네. 그게 시베리아 고척 지역이잖아. 그 몇 년 전에 우리도 이제 한파 왔을 때 그런 영상들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가? 네. 한번 해볼까? 됐고요. 네. 자, 헬마우스 발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JB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패널로 분류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분명하죠. 자로잰 듯한 중립. 자로잰 듯한 중립. 그럼 칼 같은 중립. 보고서를 입수해서 확인해보고 싶군요. 왜 저렇게 애처로운 눈길로 쳐다보도록 저도 저희 집에서는 엄정한 보수거든요. 저도 중도 보수 회색지대인데. 넘어가. 이렇게 이 시사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들을 분류해서 지정을 해주겠다라고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걸 실행을 했는데 네. 국민의힘이 이제 KBS와 MBC를 비롯해서 사실상 거의 모든 방송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제목은 패널 구성 시 공정성 준수 요청의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아이템 발전했더니 우리 PD가 우리도 받았다고. 당당히 이제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자료 화면으로 좀 띄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돼 있고요. 패널 구성의 공정성에 만전에 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린다라고 요청을 했고 특히 좀 눈에 띄는 게 패널 구성을 할 때 진보 보수 패널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여야의 균형을 좀 맞춰달라.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말에서 연장선이 되는 건데요. 보수의 몫으로 정부 여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의견을 가진 보수 패널을 출연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우려스럽다. 정부를 비판하는 보수 채널은 이렇게 되면 출연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보도 지침처럼 각 프로그램 제작진한테는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게 진보 보수로 나누는 게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패널의 이제 분류 기준일 텐데 보수 패널인데 정부 여당과 배치되면 안 된다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연유인 것인가? 이제 이런 식의 구분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것인가? 좀 그런 궁금증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 기준이 뭐냐? 또 이런 좀 궁금증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진보 패널들은 전부 다 민주당 친화적이거나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친화적인 발언들만을 해야 된다는 건지, 혹은 의견 합치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건지, 이렇게 좀 확정적으로 예단하기 어려운 것들을 일도양단할 수 있다는 듯이 공문까지 보내는 걸 보고 좀 기가 막히다는 방송사 제작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길게 얘기할 게 없는 게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 말대로 진보 보수로 가르지 말고 여야로 갈라라.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 국민의힘 지지자, 정의당 지지자, 기본소득당 지지자, 시대전환 지지자까지 다 불러야 되는데 그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또 1대1 구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얘기는 그러면 원내 교섭단체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 대 국민의힘 지지자. 근데 그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인지 아니지 그러면 그때마다 출연시킬 때마다 다 검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당신 민주당 지지하십니까? 제가 좀 진보이긴 한데 저는 정의당 지지하는데요. 그러면 못 부르는 거네요. 그리고 그럼 예를 들어서 저 보수인데 저는 우리공화당 지지하는데요. 그럼 못 부르네요. 그러면 여야의 어떤 구분으로 하면 그렇게밖에는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당원인지 여부도 일단 한번 확인해보고.
그러니까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여를 지지하는 사람인지 야를 지지하는 사람이 애매모호한데 근데 그 출연자네 그렇게 하면 이거는 뭐냐면 출연자 검열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어떤 출연자 성향 검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걸려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러면 정당이 연락해서 윤허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뭐 그럴 거면 지정하지 뭘 그렇게 어렵게 가요 그냥. 이거 실제로 그래서 윤허를 받으라는 듯한 내용들이 또 들어있어가지고 그게 또 문제가 되기는 했는데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저는 이런 부분도 궁금했어요. 지금은 여당이 소위 이제 보수 정당이니까 여야 구분을 할 때 이제 진보 보수하고 거의 겹치는 건데 지난 정부 때 같으면 뭐 범진보 계열의 이제 정당이 이제 집권당이고 야당이 보수당도 있고 진보당도 있고 중도당도 있었는데 그럼 그때는 야당 패널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야당 패널로 정의당 지지하는 패널이 나가면 여야 균형이 맞춰진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기 좀 어려운 것들인데 진보 보수 대신에 여야로 택해달라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마치 어제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들은 마치 이 공문의 현신인 것 같은 인물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을 꼽았습니다. 그분만이 아니라 요즘 뭐 이현주 전 의원도 여러분 그 스탠스가 그렇습니다. 아주 비판적인 스탠스로 많이 하고 몇 명 있더라고요. 우리 또 연장 방송을 빛내주신 이제 천하람 변호사라든지 심지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데 그분은 보수가 맞느냐 이제 이런 식의 비판이 이제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재섭 당협위원장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신인규 국바세 대표 이런 분들 누가 보더라도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고 국민의힘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당 패널이 맞느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구분할 건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죠. 그 연원을 저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의 어떤 메시지로 다시 돌아가면 내부 총재라는 대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님의 어떤 그 준엄한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 총재라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잖아요. 뭐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그건 못 봐주겠다. 용납 안 된다 이거잖아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리고 저는 그 공문 형태에 있는 그 서류에서 좀 재밌었던 부분이 재밌다고 하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필요하다면 당에서 협조를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당에서 찝어준 사람 내보내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좋아. 여야로 하는데 아까 얘기했는데 누가 그 여당 지지고 누가 야당 지지인지 모르니까 가장 심플한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 현역 의원을 부르는 거예요. 민주당 소속 의원만 부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만 불러. 다른 사람 필요 없어. 그러면 만사 깨끗하게 해결될 것 같죠? 안 됩니다. 그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을 부르는데 비윤 의원 부르면 그때는 뭐라고 할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부르는데 비명 의원 부르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또. 그러면 정당 안에서는 그러면 다 똑같은 색깔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면 저희가 국민의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유승민 전 의원만 계속 주구장창 부르면 그것도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당이나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기준이라는 거는 내부 총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 결국 그거죠, 뭐. 그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보수 참칭 패널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거론까지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칭 보수 패널이다. 이렇게 또 규정을 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 당은 100대 0의 싸움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바로 그거예요. 지금 싸움이라는 표현이 나왔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시각이 뭐냐면 대결적 구도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을 피는데 어느 순간 대결적 어떤 그 스탠스에서 막 지금 밀어붙이는 부분이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같은 맥락인 게 자, 방송에서의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서로 그러니까 같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이는 차이대로 가더라도 공통 분모를 도출해서 그러니까 그 같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형성하자라고는 토론의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싸움으로 설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결로 설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결로 설정을 하다 보니까 대결이 되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투력이 만발한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붙여야 되는 건데 전투력이 반발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도대체 우리 편이지 아니지가 헷갈리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싸움이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방송 토크나 토론을 뭘로 봐서 이런 지금 발생이 나오냐면 싸움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그 부분인데요. 이게 이슈에 따라서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안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는 어떤 태도나 기준이라는 거는
각 이슈마다 각각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그 음성을 잠깐 들려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 대목을 들으면 이분을 두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보수 참칭이다, 자칭 보수다라고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한 대목이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거는 정치 보복이야, 야당 탄압이야, 규탄해, 정치 보복 수사 중단해 이런 식의 정치적인 구호만 외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게도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요, 지금 저런 수사를 받고 탄압을 받는 게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저런 탄압받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와 비리 혐의에 대한 그런 수사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재명 당대표의 개인적인 비리를 민주당과 민주당 진보 진영이 왜 함께 감쌌냐고요. 장성철 공무센터 소장의 발언인데요. 이제 뭐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서 저렇게 강력하게 이제 민주당이나 혹은 이재명 대표를 성토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기준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보수 참칭 패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방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장성철 소장이 출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장동 의혹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재명 대표를 성토하지만 또 동시에 뭐 100대 0으로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룰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또 비판하는 거고요. 반대 국면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이슈나 사안에 따라서 방송 패널들이 무슨 기계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해당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서 되도록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들이 좀 공정한 어떤 정보를 제공받고 그걸 통해서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패널을 구성하는 건데, 아니 편 나눠서 싸우고 그거에 뭐 건곤일척을 가리기 위해서 시사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방송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어떤 접근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가 되는 거죠. 저는 갑자기 다른 분이 한 분이 떠올랐는데, 장성철 소장 말고. 네. 이재호 고문이 있잖아요. 네네. 이재호 고문이 지금 국민의힘 고문 아닌가요?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죠. 고문이죠. 네. 그런데 이재호 고문이 여러 방송에 나가서 하는 이야기는 오히려 더 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재호 우리 당 고문을 출연시키지 말라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건가요? 그 이제 상임 고문은 사실 당 대표를 지낸 분들한테만 하는 거라서, 드리는 거라서 당에 대한 상징성이 상당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러면 이재호 고문 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한번 패널 관련해서 협조를 한번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네? 그러면 이분은 출연시켜도 되는 건지 이제 아니 그런데 문의를. 그러면 이재호 고문은 되고 그래서 장성철 안 된다고 치면 그럼 기준이 뭐가 되는데? 지위의 높고 낮음입니까? 그렇죠. 이재호 고문은 거기서 원내대표까지 했던 분이고 장성철 소장은 그냥 비서진이었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그렇죠. 그러면 응? 갑자기 왜 이재호 고문이 이렇게 떠오를까? 응? 그래서 사실 좀 어제 공문이 아까 이제 노지민 기자도 짚어주셨습니다만은 필요하다면 패널 선정 등에 있어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협조를 다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상 편집권 침해나 편성권 침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협조라는 단어를 쓴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간섭이 아니라 우리는 방송사가 요청을 해오면 거기에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협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방송 개입이 아니다. 딱 차단선 치려고 협조라는 단어 쓴 거지 뭘. 국민의힘 분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방송사에 공문 보내는 거 참 좋아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MBC에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번역 관련해 가지고 논란 있을 때도 그때도 이제 대통령실에서부터 공문을 보냈죠. 네, 이 자꾸 이렇게 공문 보내시는 게 뭐 국민들 봤을 때는 압박 이외의 것으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 협조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정말 협조로 보이는 국민들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가 지정해 줄 수도 있어. 뭐 자꾸 이러면 우리가 정말 지정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편성권 침해나 이제 편집권 침해를 하시려고 하면 실정법에 위반될 수 있다. 방송법 4조에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국회의원분들한테 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이 정치적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은 당연히 최대한 경주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가 잘 안 될 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규제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시청자들이 이제 강력한 항의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도 있고요. 당사자라면은 법적인 해결 방안이나 혹은 뭐 분쟁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공문 보내고 겁박한다고 해서 이제 해결될 문제도 아니거니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최종 판단은 결국 제작진과 방송사의 데스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좀 삐딱선을 타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새로운 현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런 공문 안 보냈어요. 전화 한 통이었지. 그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저기 뭐냐면 그러니까 담당 어떤 그 제작 PD가 아니라 이제 더 윗분한테 국장급의 전화를 더 윗분한테 갖고 왜 그 사람 왜 출연시키냐고 항의를 하든지 이 사람 좀 출연 좀 시키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음지에서 이루어지던 게 이제는 그랬다가 한번 딱 걸렸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재현 의원이요. 아니 장재원 의원 말고 방송법 위반으로 해서 유죄 확정을 받으신 분이 계시죠. 이정현 전 홍보수석. 그렇죠. 전화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걸리면 이제 큰일 난다는 것들을 이제는 하나의 어떤 그 각인 효과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점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 전에도 공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해왔잖아요. 뭐 기자회견도 열고 성명도 내고 항의 방문까지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런데 그걸 모자라서 이제 공문까지 보냈다라는 건 또 다른 수위의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해마다 국정감사만 되면 그렇죠. 지금의 과방위 위원들께서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 1년치 출연자 명단 내라. 한 해도 안 빠지고 나오는 그 요청 자료가 그거거든요. 그리고 같은 조건법이라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항상 해왔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게 제가 속한 매체여서 좀 사실관계만 설명을 드리자면 어제 국민의힘 미디어국에서 미디어오늘이 이 내용을 보도한 거에 대해서 또 입장을 낸 게 있었어요. 언중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겠다. 왜요?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해석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관계에 어긋난다. 그리고 방송법 6조에 보면은 그 공정성 관련한 조항이 있잖아요. 그 규정된 공정성이랑 정치적 균형성을 지켜달라는 요청인데 이게 왜 방송법 위반인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로 보냈거든요. 그건 해석이잖아요. 의견이나 영역이라 사실이 영역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뭐 앞으로 언론중재위에서 어떤 게 나올지 좀 궁금해지는 한편 또 이 방송법 4조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냈을 때 그 헌재가 짚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게 방송법상 규정된 그런 공정성 관련해서나 뭐 방송 내용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거나 입장 표명하고 싶으면 뭐 간섭 행위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하거나 전달할 수 있고 방송법과 다른 법률은 그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모범 답안지를 제시를 해줬는데 왜 이걸 자꾸 다른 방법으로 우회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면 사실 답이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언론, 방송에 대해서 상당히 좀 너무 민감해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더 일이 많이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정진석 위원장 같은 경우는 기자 출신이신데 네. 다른 분도 아니고 저는 누구보다 언론의 생리를 잘하는 분일 텐데. 저는 이게 너무 당연시되는 건데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이 나와서 자꾸 이 사람은 보수고 이 사람은 진보고 이 사람은 여당 친화적이고 이 사람은 야당 친화적이고라고 규정하는 게 넓은 범주에서 보면은 사상의 자유나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제 침해이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가장 잘 알지 남이 옆에서 규정해 준다고 되는 거는 아니고 더더구나 정치인들은 그 발언을 할 때는 최대한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더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신호로 비춰 보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정 걸리면 대안은 있다. 자로잰 듯한 중립이 있다. 김종배를 24시간 출연시켜라. 그죠? 제가 굉장히 좀 비슷하게 겪어본 게 국회 방송이에요. 국회 방송. 국회 방송은 정말 자로잰 듯한이 아니고요. 자로재서 중립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당의 입장을 13초 들으면 야당의 입장을 13초 넣어야 됩니다. 진짜 발언 시간까지 그렇게 딱 맞춰요? 그러니까 국회 뉴스가 있잖아요. 국회 뉴스 보도를 할 때는 완전히 바로 코멘트까지 1대1로 맞춥니다. 이게 2, 3초만 차이 나면 항의 전화 옵니다.
그 모든 방송사를 국회 방송처럼 만들고 싶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걸 누가 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왜 그래요? 국회 방송 항의 들어와 그런 얘기면 필요할 때 보는 게 이제 국회 방송이 돼야 되는데 24시간 우리 모두가 국회 방송만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중립. 중립. 네. 아니라며 본인은 보수라며. 저는 이제 보수. 네. 네. 뭐 회색 여기 회색이라고. 뭐 자기 규정이니까 그거 뭐 상관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심지어 저희 아내가 보증하는 엄정한 보수입니다. 집에 가서 그러니까 청소 설거지 이런 거 안 하는구나. 그건 하죠. 보수는 그런 거 안 합니까? 네? 저는 뭐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요? 그럼 가정의 평화를 지킨다는. 그럼 뭘 보고 보수라고 한 거예요, 부인께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있으니까 보수죠. 뭔 소리야 또? 여기까지 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노지민 기자의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모니터링 하면서 뭐 제 이름도 거론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던데 왠지 오늘의 방송 내용도 또 그중에 한 사례로 들어가지 않을까. 뭔 소리야 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언중요골에서 다룬 아이템들을 쭉 보니까 제가 대통령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도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참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교수신문에서 매년 그 올해의 사자성어 같은 걸 선정을 하잖아요. 이번에 과이불개. 그걸 보면서 올해 하나의 그런 용산식 소통 방법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지나가면 좋겠다. 연말이니까. 연말이니까. 이런 생각에서 좀 짚어볼까 해요. 이 과이불개 뭐 뜻이야 이미 많이 알려졌고 그런데 교수신문에서는 이 과이불개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이유를 또 설명을 해놨어요. 그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는데 희망과 기대는 잠시뿐이었다.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발언 사태 그리고 인재로 발생한 이태원 참사까지 제대로 된 해명과 사과는 없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행태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거든요. 네. 이게 그동안 뭐 노무현 대통령 이래 대통령 뭐 취임 첫 해에 나왔던 사자성어에 비해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행태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도 사실 이례적이고요. 그런데 이 과이불개 말고도 선정된 그 상위권 사자성어들이 있어요. 그걸 좀 하나씩 짚어볼까 합니다. 저는 이게 꼭 이맘때 나올 때마다 느끼는 자괴감이 나는 왜 이렇게 무식할까? 다 처음 들어보는 거야, 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일부러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건 골라서 뽑는 건 아닐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과이불개란 그 사자성어 알았어요, 몰랐어요? 저는 전공이 중후중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빼고. 들었다고 해야지 교수님께서 좀 뿌듯하시지 않을까? 저는 심지어 국어국문학과인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자괴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그러면 과이불개 말고 또 뭐가 있는데? 2위가요. 이것도 처음 들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욕계미창. 덮으려 하면 더 드러난다. 이거보더라고요. 이걸 추천해 주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대학의 연구윤리가 보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 뭐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그 논문 관련한 학계의 그런 논란들을 일침을 한 사자성어인 건데요. 욕계미창. 네. 그런데 이게 그 박사 논문 표절 논란이 있었고 국민대에서 이거는 뭐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학계에서 더 나서서 검증을 하고 전 국민들이 이 논문의 어떤 내용들이 다른 데에서 있었는지 더 집중을 하면서 보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좀 이런 그 논란의 양상이 대통령실이 대했던 언론 대응에서도 좀 드러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우선은 뭐 앞서 말씀을 했듯이 바이든 날리면 사태로 불린 대통령 비속어 논란. 처음에 제대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파문이 좀 커진 일이 있었고 뭐 최근 사례를 들면은 그 YTN 돌발 영상 사태로 불거진 리허설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리허설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뭐 이전에 바로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도 뭐 리허설은 기술적으로 했었고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는 그때는 몇 회나 리허설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걸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기보다는 이 영상을 사용한 것이 엄청 큰 일이다. 그리고 법적 대응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대응이 나오면서 실제로 리허설에서 나온 질문이 뭐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지적까지 좀 이어진 게 있었죠. 네. 아까 김건희 여사 논문 얘기하니까
이건 사실 대학 사회가 자괴감을 느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 반성이 나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멈췄다는 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도 저는 지금 방금 사자성어를 하나 지금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대학 사회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외쳐야 되는 사자성어. 아 창피해. 아, 그럼 한자를 뭘로 쓸까요? 그럼 넘어가. 아니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자성어가 꼽힌 적도 있었어요. 뭐 아시타불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내로남불을 한자어로 표현한 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 내로남불. 네. 아 근데 내로남불을 사자성어로 아는 사람 꽤 많아요. 진짜로. 심지어 영어가 중간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네, 새로 만들어진 사자성어일 수 있겠죠. 네, 아무튼. 네. 그리고 또 4위를 보면은 문과수비라는 것도 있어요. 과오를 그럴듯하게 꾸며대고 잘못된 행위에 순응한다. 아, 문과수비. 일단 네. 이과의 어떤 침탈에 대한 문과생들의 문과생들이 수비를 잘한다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좀 저도 문성한 일인이라서. 이게 뭐 자신의 언사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한 고민과 정확한 판단에 의한 최종적인 정치 철학을 담론화하는 행위임을 각성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이 말의 무게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해라라는 취지로 추천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통령실이 언론 대응이나 그리고 계속 특정 목소리를 일원화하려고 일방향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그런 행보가 더 공식화되고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국정과제 점검 회의 이후에 좀 더 많이 집중된 행보들이 대통령과 배우자의 공개 활동들이 있고 특히나 이 청년과의 간담회라고 했는데 보수 여권 청년 200명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하고 뭐 선거운동을 도와줬던 청년들을 불러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고 대국민 보고로 대체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소통 관련해서 가장 많이 비판받은 최근 역대 대통령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꼽히잖아요. 네. 박 전 대통령도 2014년 1월에 취임 다음에 신년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건너뛰고 간다라는 것이 지금 시사하는 바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일방향의 소통 쪽으로 이 대통령이 굉장히 급격하게 기울고 있어서 좀 걱정이 돼요. 네. 저희가 사실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언중유고를 통해서 몇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마다 했던 얘기는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기자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결국 도어 스태핑은 중단이 되고 그러고 나서는 굉장히 이렇게 급격하게 좀 바뀌고 있거든요. 뭐 대통령을 좀 이렇게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 중심으로만 이제 뭐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이상하다고 싶었던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 통합이 국가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고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통합을 방해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이 앞뒤의 말이 서로 모순이 되는데 통합을 한다고 하는 거는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다 의견을 듣고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하고 그게 이제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통합의 궁극적인 지향점일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배제시키는 게 통합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런 식의 태도가 결국 국정 전반에 좀 반영되는 추세로 가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통합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통합이 이제 공존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색화로 이해를 해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발언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좀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계속 나와버리면 국정에도 혼란이 되고 대통령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니까 이거는 중단하는 게 낫다라는 지적은 사실은 많이 나왔었어요. 여권 안에서도 나왔고 네. 말 그대로 충원의 차원에서 그렇죠. 조언의 차원에서. 그런데 거기에는 단서가 따랐죠. 대신 기자 간담회든 기자 회견이든 이걸 뭐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안이 제시가 됐던 거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방식으로 좀 간다라고 하는 게 문제고.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그 유명한 노변정담이라고 라디오 연설을 계속하면서 그것이 어떤 국민들한테 국정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을 하고 또 거기서 어떤 그 국정 동력을 이끌어냈던 어떤 그 소통의 과정.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사실 그 비슷한 거를 벤치마킹 해갖고 추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도대체 그럼 어떤 채널하고 해야 되느냐. 뭐 또 그다음에 이게 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정치적 형평성 야당이 또 가만히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추진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실행은 되지 못했었지만 그런 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모색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지금 그때의 어떤 움직임과 지금의 움직임은 너무 정반대다. 그렇습니다. 너무 정반대라고 하는 점.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실은 국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때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그 어떤 지위에서 하는 어떤 최종적이고 가장 어떤 신뢰할 만한 발언을 해 들어감으로써 나오는 국정의 투명성이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투명성 속에서 국정의 방향을 가늠해 들어가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건데 국민이 알아야 되는 알 권리에 사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게 막혀버린다라면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뭔가 뭘 궁금해하는지 알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그리고 알리고 싶은 부분만 알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홍보를 하는 창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또 SNS 관련해서도 뭐 홍보를 강화하고 또 요즘에 한동안 언론에서 나왔던 말이 직접 소통에 나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걸 누가 봐도 직접 소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어 스태핑 말이 나와서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됐는데 도어 스태핑 대신 직접 소통에 나섰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서 나오는 언론 보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도어 스태핑이 직접 소통 아니에요? 그렇죠. 기자들과 직접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소통이라는 게 대통령이 언론을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직접 소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럴 거면 뭐 정말 뭐 막말로 길거리에 좀 나가서 뭐 시민들도 만나면서 직접 대면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런 거면 직접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도어 스태핑도 근데 문제는 도어 짧은 몇 분 안 되는 게 그냥 생으로 그러니까 거의 라이브로 다 지금 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간접 소통 같지만 사실은 여과 없이 언론이 여과를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날것 그대로를 풀로 전달하면 그 자체도 뭐 직접 소통. 그리고 뭐 실제로 대통령도 모두 발언을 더 힘줘서 하기 시작한 시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건 어떤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도 우리가 뭐 조선시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조대왕이 수원 행차할 때 뭐 격쟁해가지고 꽹가리치면 이제 거기 가서 백성의 말을 듣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대의민주주의에 맞춰서 모든 시민이 다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는 없으니 그걸 대신하기 위해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는 건데 기자들의 어떤 위치나 역할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또 야당의 존재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대표하는 국민 부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야당하고도 사실은 좀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한 얘기가 전반적으로 한 방향으로 다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 또 이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사자성어를 좀 이렇게 고상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많이 유행하는 올해의 신조어 중에서 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을 해도 될까요? 알바노라는 게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내가 알바노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네, 거죠. 맞아요. 네. 알파추노는 알아요. 이래서 또 이렇게 그쵸. 한번 또 세대 차이가 왜 얼마나 유명한 배우인데 왜 그러세요? 네. 알바노가 뭐예요? 알바노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알바냐 이거를 뭐 사투리 형식으로 한 거다.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빨리 변해. 정말. 사실 이거는 몰라도 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나 전혀 유추가 안 되는데. 지금 뭐 지지 세력이라거나 뭐 대통령실이나 뭐 여권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 건 그냥 듣지 않는 행태가 좀 이 알바노라는 용어가 좀 유행을 하면서도 씁쓸하다라고 했던 게 이런 측면이었거든요. 그냥 남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요약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자를 쓰는 시간이니까 저도 고색창연하게 문자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진민 기자가 쭉 정리해줬던 이 모든 걸 한데에 아우르는 사자성어가 있는 것입니까? 궁금하네요. 긴장되죠. 네.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진짜로 있는 거. 네네네. 고색창연한 사자성어. 네. 일방통행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성어요. 교통 관련 사자성어. 네. 일방통행 맞잖아. 네, 뭐 맞습니다. 틀린 거 있어? 네. 뭐가 있어?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알바노가 너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이 기여를 해버리면 올해의 신조어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누칼협이거든요. 뭐?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네가 선택한 건데. 왜 이렇게 줄여서 말더래 도대체? 내가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고터라고 그래 누가 그래 옛날 한참 전 얘기죠. 어머 그거는 참. 10년 된. 그러니까 아니 고터 간다고 그래서 고터가 어디냐? 나 세터는 아는데 고터는 어디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학교 때 저 유명한 MT촌 있어요 세터라고. 네. 그러니까 고터라는 데도 있냐 물어봤더니 막 날 한심하게 쳐다보니 고속터미널의 준말이라고. 네. 난 전혀 몰랐거든 그거를. 아니 왜 이렇게 줄여서 5 글자 얘기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런데 줄여서 해야 되는 거야. 시대가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다 보니까. 네. 네. 어쨌든 이게 이제 대통령실부터 알바노가 돼버리면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의 초개인화 시대로 넘어갈 수 있고 그거는 사회적 연대나 사회의 역할을 이제 부정하는 단계로 쉽게 이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알바노의 태도를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내년에는 좀 알바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칼요? 네,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네. 그러니까 네 선택 네가 책임져라 뭐 이런 거죠 뭐. 예. 그런데 참 이게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꾸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5월까지만 해도 도어 스태핑하면서 이제는 뭐 여러 논란이 있었음에도 뭐 새로운 소통을 좀 열어갈 거다 뭐 이런 기대들이 많았잖아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게 참 기대를 해보겠다는 말을 하기도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새해에는 좀 새로운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될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방통행 괜찮았는데? 일방통행 좋습니다. 일방통행. 네, 네. 일방통행. 오늘의 결론은 일방통행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얼마나 친근하고 좋아, 그죠? 네. 뭐 욕창보? 뭐라고? 욕창이요? 아까 이 욕개미창이요. 덧풀이하면 미창. 더 드러난다. 욕개미창. 알겠어요. 학교 때 저는 고등학교 때 한문 시간이 있었거든요. 한문 잘했는데. 근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거 봐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